화요일 밤이었다. 서울 마포구의 번화가 한켠에 자리한 은혜약국은 수십 년 동안 한자리를 지켜온 동네 사랑방 같은 곳이었다. 약사 박서윤은 할머니의 할머니 때부터 내려온 이 약국을 물려받아 운영하고 있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1978년 여성 사업가가 드물던 시절에 이 길게 처음으로 약국의 문을 열었다. 그 자부심은 서윤에게도 고스란히 이어져 내려왔다. 마감 시간을 넘긴 약국 안은 약품 특유의 알싸하면서도 정갈한 냄새와 서윤의 숨소리만이 낮게 감돌았다. 그녀는 매주 화요일 밤이면 어김없이 재고 정리를 했다. 약병에 적힌 제조 번호와 유통기한을 꼼꼼히 확인하는 일은 지루했지만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다. 서윤은 자신의 정확성에 자부심을 느꼈다. 선반 위 모든 약병의 위치와 종류를 꿰뚫고 있었다. 이러한 세심함은 잠시 후 벌어질 초현실적인 상황을 더욱 믿기 어렵게 만들었다. 딸깍, 마지막 약병을 제자리에 정리하고 컴퓨터에 재고 수량을 입력하던 그때였다. 쾅쾅쾅. 고요를 깨고 유리문이 세차게 흔들릴 정도로 거친 노크 소리가 울렸다. 서윤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이미 영업 종료 팻말을 걸어둔 지 1시간이 넘었다. 문 밖에는 2명의 제복 경찰관이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에 그들의 실루엣이 크고 딱딱하게 드리워졌다. 그중 한 명은 이미 유리문의 손잡이를 쥐고 있었는데 마치 당장이라도 들어올 권리가 있다는 듯한 태도였다. 서윤은 조심스럽게 자물쇠를 풀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만 문을 살짝 열었다. 무슨 일이시죠? 영업 끝났는데요. 경관님들, 나이가 더 들어 보이는 어깨가 넓고 금발이 드문드문한 남자가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문을 밀치며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가슴에 달린 명찰에는 강민철 경사라고 적혀 있었다. 두 번째 경찰관은 더 젊고 조용했으며 손에는 클립보드를 들고 서윤의 눈을 피했다. 그의 명찰은 김수연 순경이었다. 강 경사가 딱딱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보를 받았습니다. 박서윤 씨가 여기서 위조 약품을 유통하고 있다는군요. 잠시 둘러봐도 되겠습니까? 서윤은 눈을 깜빡였다. 심장이 이유 없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다. 제보요. 말도 안 됩니다. 이곳은 정식 허가를 받은 약국입니다. 모든 약품은 규제되고 기록되며 추적이 가능합니다. 강 경사는 한 걸음 더 안으로 들어서며 약국 내부를 훑어보았다. 마치 현행범을 잡으려는 듯한 눈빛이었다. 그의 시선이 약 조제실 안쪽까지 닿았다. 그래도 한번 둘러봐야겠습니다. 안 됩니다. 서윤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차분했지만 흔들림 없는 음성이었다. 영장 없이는 어떤 수색에도 응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오시죠. 지금은 업무 시간도 끝났으니 나가주십시오. 그 순간 약국 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변했다. 강 경사의 턱이 단단하게 굳어졌다. 그의 눈빛이 조금 전보다 한층 더 위압적으로 번뜩였다. 지금 정당한 공무집행을 거부하는 겁니까? 불법적인 수색을 거부하는 겁니다. 서윤은 물러서지 않았다. 저는 제 권리를 알고 있습니다. 경관님들도 시민의 권리를 존중해 주셔야죠. 강 경사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한쪽 입꼬리를 올렸다. 숨기는 게 있나 보군. 박서윤 씨, 떳떳하다면 협조 못할 이유가 없지 않나. 젊은 김순경은 이제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강 경사의 눈치만 살폈다. 그의 입에는 이미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서윤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내쉬었다. 저는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길 원하는 겁니다. 제보가 있었다면
그 제보의 신빙성을 확인하고 정식으로 수사하십시오. 이렇게 무턱대고 찾아와 위협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강 경사는 오랫동안 그리고 아주 세밀하게 서윤을 쏘아보았다. 마치 그녀의 속마음까지 꿰뚫어 보려는 듯했다. 짧은 침묵이 흘렀다. 서윤은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녀의 등 뒤로는 할머니의 손때가 묻은 약장이 든든하게 버티고 서 있었다. 마침내 강 경사가 고개를 돌려 김순경을 향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김순경, 수갑 채워. 서윤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듯한 느낌이었다. 네, 지금 뭐라고? 강 경사는 서윤을 무시한 채 말을 이었다. 박서윤 씨, 당신은 현재 위조약품 불법 유통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즉시 약국 카운터에서 물러나십시오. 서윤은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아직도 상황이 현실로 느껴지지 않았다. 증거도 없지 않습니까? 영장도 없고 뚜렷한 혐의도 없습니다. 단순한 익명의 제보 하나로 제 약국에서 저를 체포하시겠다는 겁니까? 이건 명백한 불법 체포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항변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이미 상황은 그녀의 통제를 벗어나고 있었다. 강 경사는 거칠게 다가와 서윤의 팔목을 잡아챘다. 그는 능숙한 동작으로 그녀의 팔을 등 뒤로 꺾었다. 악서윤은 짧은 비명을 질렀지만 울음을 터뜨리지는 않았다. 뼈마디가 어긋나는 듯한 고통이 팔 전체로 퍼져나갔다. 김순경은 잠시 망설이는 듯 보였지만 강 경사의 날카로운 눈빛에 결국 명령을 따랐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서윤의 손목을 감쌌다. 찰칵 하는 소리와 함께 수갑이 채워졌다. 서윤은 평생 처음 느껴보는 굴욕감과 공포에 온몸이 떨렸다. 바로 그때 익숙한 전자음이 들렸다. 찰칵, 찰칵. 약국 건너편, 아직 불이 환하게 켜진 떡볶이 트럭에서 누군가가 휴대폰으로 이 광경을 촬영하고 있었다. 그것이 그나마 다행이라면 다행일까? 어쩌면 유일한 희망일지도 몰랐다. 수갑을 찬 채 경찰들에게 끌려나가는 서윤을 동네 사람들이 숨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단골 손님들, 그녀의 이웃들이었다. 어떤 이들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고개를 떨구었고 다른 이들은 그저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서윤은 고개를 꼿꼿이 들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입술을 굳게 다물고 흘러내리지 않도록 안간힘을 썼다. 적어도 이 순간 무너지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은혜 약국의 역사가 그리고 그녀의 자존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밤거리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멀어져 갔다. 경찰차는 무거운 침묵 속에서 밤의 도시를 갈랐다. 창밖으로는 익숙한 마포구의 밤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서윤은 애써 덤덤하려 했지만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 심장의 고동 소리가 귓게 울리는 듯했다.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약국의 따뜻한 불빛 아래서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는데 지금 그녀는 차가운 수갑을 찬 채 어디론가 끌려가고 있었다. 부당함과 분노,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운전대를 잡은 김수연 순경은 룸미러를 통해 간간히 서윤을 힐끔거렸지만 입을 열지는 않았다. 그의 젊은 얼굴에는 혼란스러움과 안쓰러움이 뒤섞인 듯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반면 조수석에 앉은 강민철 경사는 거의 만족스럽다는 듯한 표정으로 팔짱을 끼고 있었다. 그가 한마디 툭 던졌다. 얌전히 있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뭘 그렇게 잘났다고 버티나.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창밖으로 시선을 고정한 채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이런 상황에서 저런 부류의 인간과 말을 섞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지금부터 자신이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을 냉정하게 생각해야 했다.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다.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길은 보인다. 그 가르침이 오늘처럼 절실하게 다가온 적은 없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차가 멈춘 곳은 마포경찰서였다. 서울특별시경찰청 마포경찰서라는 간판이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을씨년스럽게 빛나고 있었다. 서윤은 강경색에 거칠게 이끌려 차에서 내렸다. 경찰서 안으로 들어서자 싸늘한 공기와 함께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몇몇 경찰관들이 의아한 눈빛으로 그녀를 쳐다보았지만 강경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를 형사과 사무실로 끌고 갔다. 지문 채취, 사진 촬영, 기계적인 절차가 이어졌다. 번쩍이는 플래시 불빛의 서윤은 잠시 눈을 감았다. 마치 자신이 진짜 범죄자라도 된 듯한 기분이었다. 그녀의 피부는 형광등 아래에서 병적으로 창백해 보였다. 하지만 서윤은 모든 과정에서 고개를 숙이거나 위축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애썼다. 지금 무너지면 저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다. 짧은 조사가 이어졌다. 강경사는 마치 모든 것을 다 안다는 듯 몰아붙였지만 서윤은 변호사 없이는 어떤 진술도 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의 침착하고 논리적인 태도에 강경사의 미간이 꿈틀거렸다. 결국 그는 더 이상 캐묻는 것을 포셔기하고 서윤을 유치장으로 보냈다. 차가운 쇠문이 둔탁한 소리를 내며 닫혔다. 유치장 내부는 페인트칠이 벗겨져 있었고 귀퀴한 냄새와 함께 절망의 기운이 감도는 듯했다. 좁은 공간에는 딱딱한 간이침대 하나와 변기가 전부였다. 서윤은 침대 끝에 걸터앉아 허리를 꼿꼿이 세웠다. 눈앞이 캄캄했지만 여기서 좌절할 수는 없었다. 무엇보다 약국이 걱정이었다. 갑자기 문을 닫았으니 단골 손님들이 얼마나 놀랄까. 그리고 오늘 마무리하지 못한 약품 정리와 내일 아침 일찍 배달해야 할 약들. 자신의 부재로 인해 누군가가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되었다. 그리고 아버지,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상심하실까. 아니, 상심을 넘어 분노하실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누구를 건드렸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서윤은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다. 반드시 이 상황을 이겨내고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리라. 그리고 이 부당한 처사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리라. 한편 은혜의 약국 건너편 떡볶이 트럭에서 서윤의 체포 장면을 촬영했던 대학생 김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영상을 다시 확인했다. 아무리 봐도 경찰의 행동은 과잉으로 보였다. 평소 친절하고 성실하기로 소문난 박서윤 약사가 저렇게 험악하게 체포될 이유가 없어 보였다. 그는 짧은 고민 끝에 영상을 자신의 SNS와 단골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렸다. 이게 말이 되나요, 은혜? 약국 박서윤 약사님. 경찰의 강제연행이라는 자극적인 제목과 함께였다. 영상은 순식간에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댓글창에는 경찰의 과잉 대응을 비난하는 목소리와 박서윤 약사를 걱정하는 글들이 빠르게 올라왔다. 같은 시각 은혜 약국의 아르바이트생이자 서윤이 친동생처럼 아끼는 이수진은 약국 문이 굳게 닫혀 있고 안에는 불이 꺼진 것을 발견했다. 서윤은 아무런 연락도 없이 약국 문을 닫을 사람이 아니었다. 수진은 불안한 마음에 서윤에게 몇 번이고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의 휴대폰은 꺼져 있다는 안내 음성만 흘러나왔다. 평소 서윤은 휴대폰을 거의 손에서 놓지 않았다. 이상하다. 정말 이상해. 수진은 약국 문 앞에서 서성이다가 문득 서윤이 비상 연락망으로 알려준 번호가 떠올랐다.
서윤의 아버지 번호였다. 무슨 일이 생기면 꼭 연락드리라고 신신당부했었다. 혹시 별일 아닐 수도 있지만 지금 상황은 분명 평소와 달랐다.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중후하면서도 차분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박정혁입니다. 수진은 자신도 모르게 침을 꿀꺽 삼켰다. 어딘지 모르게 위험이 느껴지는 목소리였다. 안녕하세요. 저는 은혜 약국에서 일하는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박서윤 약사님 때문에 연락드렸는데요. 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다. 약국 문이 셔터까지 내려진 차에 닫혀 있고 서윤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것, 평소와 너무나 다른 상황이라는 것을 최대한 침착하게 전달하려 애썼다. 전화기 너머 박정혁은 아무 말 없이 수진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그의 침묵은 오히려 더 큰 무게감으로 다가왔다. 수진의 이야기가 끝나자 그가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다. 언제부터 연락이 안 된 거죠? 제가 퇴근한 저녁 이감씨 이후로는 확실치 않지만 방금 와보니 이렇게 혹시 무슨 일 있으신 건가요? 박정혁은 잠시 아무 말이 없었다. 짧은 침묵 후 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이전보다 한층 더 낮고 단단해진 음성이었다. 알겠습니다. 이수진 양, 걱정하지 말고 일단 귀가하세요. 내가 알아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박정혁은 잠시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다. 그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딸에게 무슨 일이 생겼음을 직감했다. 그는 서둘러 옷을 챙겨 입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서울특별시경찰청장 박정혁이라고 쓰인 명패가 놓여 있었다. 지금은 경찰청장이 아닌 딸을 걱정하는 아버지로서 움직일 시간이었다. 그는 서재를 나와 현관으로 향했다. 그의 발걸음에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분노가 실려 있었다. 박정혁 청장이 탄 검은색 세단은 요란한 경광등 없이 마포경찰서 정문 앞에 조용히 멈춰 섰다. 그는 평소 즐겨 입는 감색 윈드브레이커에 면바지 차림이었다. 한밤중에 갑작스러운 방문이었지만 그의 발걸음에서는 한치의 망설임도 느껴지지 않았다. 경찰서 로비로 들어서는 그의 모습은 평범한 중년 신사 같았으나 전직 특수부대 출신다운 다부진 체격과 예리한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렬한 존재감은 숨길 수 없었다. 당직을 서던 젊은 의경이 다가와 용무를 물었다. 박정혁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조금 전 은혜 약국 약사 박서윤 씨가 이곳으로 연행된 것으로 아는데 담당 형사나 책임자를 만나고 싶습니다. 그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어투의 의경은 잠시 당황한 듯했다. 보통 민원인들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다. 의경은 그를 잠시 기다리게 한 후 안쪽으로 뛰어들어가 당직 팀장인 듯한 중년의 경위에게 상황을 보고했다. 경위는 피곤한 기색으로 다가와 박정혁에게 물었다. 박서윤 씨 관련해서 오셨다고요. 어떤 관계이십니까? 부친입니다. 경위의 얼굴에 가벼운 놀라움이 스쳤지만 그는 이내 사무적인 표정으로 돌아왔다. 아, 그러십니까? 현재 박서윤 씨는 강민철 경사팀에서 조사 중입니다만 지금은 시간이 늦어서 내일 오전에 다시 강민철 경사, 지금 만날 수 있습니까? 박정혁이 경위의 말을 잘랐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지만 거절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경위는 그의 기세에 눌린 듯 잠시 머뭇거리다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강경색에 연락해보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복도 저편에서 강민철 경사가 느긋한 걸음으로 나타났다. 그는 박정혁을 아래 위로 훑어보며 다소 귀찮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한밤중에 딸의 일로 찾아온 평범한 아버지 정도로 생각하는 듯했다. 박서윤 씨 아버지 되십니까?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용건은 내일 정식으로 절차 밟아서 내 딸이 체포된 이유가 뭡니까? 박정혁은 강경사의 말을 무시하고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혐의는 무엇이고 증거는 있습니까? 체포영장은 발부받았고요. 강민철 경사는 그의 직설적인 질문의 순간 인상을 찌푸렸다. 하지만 이내 비꼬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버님, 따님이 불법 위조 약품을 유통했다는 확실한 제보가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저희의 정당한 조사 요구에 불응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해서 긴급 체포한 겁니다. 자세한 건 검찰에서 밝혀지겠죠. 그의 말투에는 오만함이 가득했다. 박정혁의 눈빛이 싸늘하게 빛났다. 확실한 제보라. 어떤 제보였는지, 신원 확인은 된 제보자인지 물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내 딸이 정확히 어떤 식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현장 CCTV 기록은 확보했습니까? 그의 날카롭고 체계적인 질문에 강경사는 순간 말문이 막힌 듯했다. 그는 박정혁의 예사롭지 않은 분위기를 그제야 감지한 듯했지만 여전히 상황 파악이 되지 않은 채였다. 아니, 아버님께서 뭘 안다고 그렇게 따지십니까? 경찰 수사에 그렇게 함부로. 그때 당직 경위가 황급히 다가와 강경사의 팔을 잡아끌며 거의 울상이 된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강경사님 저분은 박정혁 서울경찰청장님이십니다. 순간 강민철 경사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졌다. 그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고 방금 전까지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그는 박정혁을 다시 쳐다보았다. 평범해 보였던 남자의 얼굴 위로 대한민국 수도 경찰의 최고 책임자라는 엄청난 무게가 겹쳐 보였다. 경찰서 전체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했다. 주변의 다른 경찰관들도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사태를 지켜보고 있었다. 박정혁은 아무 말 없이 강민철을 응시했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질책보다 더 무겁게 강경사를 짓눌렀다. 강경사는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을 느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내 딸을 지금 당장 봐야겠습니다. 박정혁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것이었다. 경찰서장이 불이 나게 달려왔고 유치장으로 향하는 길은 순식간에 열렸다. 쇠창살 너머 딸아이 서윤이 초췌한 모습으로 앉아있는 것을 본 순간 박정혁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다. 서윤은 아버지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눈에는 안도감과 함께 아버지를 걱정하는 빛이 어렸다. 아버지, 박정혁은 아무 말 없이 딸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철창을 사이에 두고 손을 뻗어 딸의 어깨를 가볍게 쥐었다. 그것은 괜찮다는 무언의 위로였다. 그는 즉시 딸의 석방을 명령했다. 수갑이 풀린 서윤의 손목에는 붉은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박정혁은 그 자국을 날카로운 눈으로 응시한 후 옆에 서 있던 마포경찰서장을 향해 돌아섰다. 서장, 오늘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자료, CCTV 영상, 관련자 진술, 강민철 경사의 보고서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확보해서 내일 아침 내 집무실로 가져오도록 하시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리고 감찰과에 즉시 통보하고 이 일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할 겁니다. 이건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어떤 외압이나 회유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마포경찰서장은 연신 허리를 숙이며 명심하겠습니다.
청장님이라고 대답했다. 그의 임에는 이미 땀이 흥건했다. 박정혁은 딸 서윤의 어깨를 감싸고 유치장을 나섰다. 경찰서 복도를 걸어 나가는 동안 그 누구도 감히 그들의 앞을 막아서거나 말을 걸지 못했다. 서슬퍼런 청장의 분노와 그 옆을 따르는 딸의 침착하지만 굳건한 모습은 경찰서 전체를 압도했다. 경찰서를 나서는 그들의 등 뒤로 마포경찰서에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에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다. 서윤은 아버지의 차에 올라타면서 비로소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오히려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그녀는 아버지 옆에서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의 어둠이 조금씩 걷히고 멀리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박정혁 청장의 차는 동이 터오는 새벽에 푸르스름한 빛을 가르며 서울 시내를 달렸다. 서윤의 집으로 향하는 길이었다. 한동안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서윤은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고 박정혁은 굳게 닫힌 입술로 운전에만 집중했다. 그의 옆 얼굴에는 밤새 겪었을 긴장과 분노 그리고 딸에 대한 깊은 안쓰러움이 교차하고 있었다. 마침내 서윤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녀의 목소리는 밤새 소동에도 불구하고 놀랍도록 차분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저 때문에 밤새. 박정혁은 짧게 고개를 저었다. 네가 왜 죄송해? 잘못한 건 그놈들이지. 괜찮으냐? 어디 다친 데는 없고 그의 목소리에는 따뜻한 온기가 실려 있었다. 서윤은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보았다. 수갑 자국은 여전히 붉게 남아 있었다. 괜찮아요. 조금 놀랐을 뿐이에요. 그리고는 약국에서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최대한 객관적으로 아버지에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강민철 경사의 위압적인 태도, 영장 없는 수색 요구, 그리고 부당한 체포 과정까지 박정혁은 딸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었다. 그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졌고 운전대를 잡은 손에는 힘줄이 도드라졌다. 서윤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단순한 개인의 일탈로 보기 어렵겠구나. 이건 명백한 직권남용이고 어쩌면 더 깊은 문제가 얽혀 있을지도 몰라.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서윤아, 이번 일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다. 네 명예뿐만 아니라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뿌리 뽑아야 한다. 그의 말에서 단순한 아버지의 분노를 넘어선 공직자로서의 단호한 의지가 느껴졌다. 서윤은 아버지의 그런 모습에서 깊은 신뢰와 함께 앞으로 다가올 싸움의 무게를 동시에 느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동쪽 하늘은 이미 환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서윤은 오랜만에 집의 공기를 맞자 긴장이 풀리면서 온몸에 피로가 몰려왔다. 박정혁은 딸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며 잠시 쉬라고 했다. 서윤은 욱신거리는 손목을 매만지며 소파에 앉았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꺼져 있던 것을 기억해내고 황급히 전원을 켰다.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문자 메시지가 쏟아져 들어왔다. 대부분 약국 단골 손님들과 지인들의 걱정 어린 연락이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어젯밤 떡볶이 트럭에서 자신을 촬영했던 대학생 김민준이 보낸 메시지도 있었다. 약사님, 괜찮으세요? 어제 제가 찍은 영상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올렸는데 지금 난리예요.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에 첨부된 링크를 눌렀다. 화면에는 어젯밤 자신이 수갑을 차고 경찰들에게 끌려나가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영상 아래에는 은혜 약국 약사, 경찰의 부당연행 갑질 논란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이 붙어 있었고 조회수는 이미 수십만을 넘어서고 있었다.
댓글창에는 경찰의 과잉 대응을 비난하는 글과 자신을 옹호하는 글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다. 수치심과 분노, 그리고 묘한 안도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이 영상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지만 어쩌면 강력한 증거가 될 수도 있었다. 박정혁도 딸 옆에서 그 영상을 함께 보았다. 그의 미간이 더욱 좁아졌다. 세상이 참 빠르구나. 하지만 이건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어.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서윤아, 숨거나 피해서는 안 된다.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 네가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을 세상에 알려야 하고 이번 사건의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목소리를 내야 한다. 서윤은 아버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딸을 향한 무한한 신뢰와 함께 거대한 조직의 수장으로서의 냉철한 판단력이 공존하고 있었다. 아버지,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자. 박정혁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네가 직접 나서서 어젯밤 있었던 일의 전말을 밝히고 경찰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거다. 변호사도 선임해서 법적 대응도 준비해야 한다. 이건 네 개인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사회에 만연한 잘못된 관행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어갔다. 쉽지 않을 거다. 경찰 조직 내부에서도 반발이 있을 수 있고 여론도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하지만 진실은 결국 힘을 갖게 되어 있어. 그리고 아버지가 네 곁에 있을 거다. 어떤 상황에서도 아버지의 확고한 지지와 계획을 듣자. 서윤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일말의 불안감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뜨거운 용기가 차올랐다.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부당함에 맞서 싸우는 투사였다. 어젯밤 차가운 유치장에서 했던 다짐이 다시금 선명해졌다. 서윤은 고개를 굳게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은 밤새의 피로에도 불구하고 총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네, 아버지, 그렇게 할게요. 저는 숨지 않을 거예요. 제 명예를 되찾고 다시는 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끝까지 싸울 거예요. 박정혁은 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의 얼굴에 비로소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폭풍의 눈 한가운데서 서로의 손을 굳게 맞잡고 있었다. 그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함께 헤쳐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날이 완전히 밝아오자 박정혁은 비서실에 전화를 걸어 내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 준비를 지시했다. 수화기 너머로 비서실장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박정혁의 지시는 단호하고 명확했다. 서윤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길고 힘든 싸움이 될 것을 예감했지만 동시에 반드시 이겨낼 수 있으리라는 강한 확신을 느꼈다. 은혜 약국의 평범한 약사 박서윤이 아닌 부당함에 맞서는 박서윤으로서의 첫걸음이 시작되고 있었다. 날은 밝았지만 박서윤의 집 안공기는 여전히 무겁고 긴장감이 감돌았다. 서윤은 밤새 거의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이상하게도 정신은 더욱 또렷해지는 것을 느꼈다. 할머니의 온화한 미소와 어머니의 강인했던 모습이 떠올랐다. 두 분이 평생을 바쳐 일군 은혜 약국,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정직과 성실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싸움에서 물러설 수 없었다. 그녀는 옷장 앞에서 잠시 고민했다. 화려하거나 값비싼 옷이 아니었다. 단정하면서도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자신의 결백과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옷을 골랐다. 짙은 감색에 정장 재킷에 깔끔한 흰색 블라우스, 그리고 무릎을 살짝 덮는 검은색 정장 치마였다.
화장은 거의 하지 않았다. 피해자로서 동정을 구하기보다는 당당하게 진실을 말하는 한 명의 시민이자 전문가로서 서고 싶었다. 박정혁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였다. 그는 딸이 기자회견에서 발표할 입장문을 함께 검토하고 수정했다.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사실에 기반하여 논리적으로 상황을 설명하고 경찰의 부당한 처사를 명확히 지적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서윤아, 기자들은 날카로운 질문을 던질 거다. 당황하거나 흥분하지 말고 준비한 대로 침착하게 답변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질문에 다 답할 필요는 없어. 변호사와 상의해서 대응 수위를 조절해야 한다. 그의 목소리에는 수많은 위기를 헤쳐온 노련한 지휘관의 경험이 묻어났다. 박정혁은 이미 자신의 오랜 법률 자문인 최민준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해둔 상태였다. 최 변호사는 인권 관련 소송에서 많은 승소 경험을 가진 베테랑이었다. 잠시 후 최 변호사가 서윤의 집으로 직접 찾아왔다. 그는 서윤에게 몇 가지 법률적인 조언을 해주고 기자회견에 동석하여 법률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다. 그의 합류는 천군만마를 얻은 듯 든든했다. 한편 마포경찰서 내부는 그야말로 발칵 뒤집힌 상태였다. 박정혁 청장의 갑작스러운 방문과 서슬퍼런 지시는 순식간에 경찰서 전체로 퍼져나갔다. 강민철 경사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안절부절 못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이렇게까지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어젯밤 대학생이 찍은 영상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는 사실도 뒤늦게 알게 되었다. 서장은 강 경사를 불러 호되게 질책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내부 감찰팀이 들이닥칠 것이라는 소문까지 돌면서 경찰서 분위기는 극도로 흉흉했다. 언론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았다. 서울경찰청장의 딸이 한밤중에 일선 경찰서에 부당하게 연행되었다는 소문. 그리고 오늘 오전 긴급 기자회견이 열릴 것이라는 정보가 물밑에서 빠르게 퍼져나갔다. 각 언론사 기자들은 특종을 잡기 위해 촉각을 곤두쓰고 있었다. 온라인 세상은 이미 뜨거웠다. 김민준 학생이 올린 영상은 각종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며 수백만 뷰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은혜의 약국 힘내세요. 경찰 갑질 조사하라 같은 해시태그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었다. 대부분의 여론은 서윤에게 동정적이었고 경찰의 과잉 대응을 비난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뭔가 있으니 체포했겠지. 약사라고 특별 대우를 바라는 건가 같은 악의적인 댓글도 간간히 눈에 띄었다. 서윤은 그런 댓글들을 애써 외면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오전 10시가 가까워 오자 서윤은 아버지 박정혁 그리고 최민준 변호사와 함께 기자회견이 열릴 서울지방경찰청 브리핑룸으로 향했다. 차창 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 속에서 서윤은 수많은 생각에 잠겼다. 떨리고 두려운 마음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진실을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이었다. 이건 더 이상 그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브리핑룸 앞은 이미 수많은 취재진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그들이 차에서 내리자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동시에 터지며 눈앞을 하얗게 만들었다. 기자들의 질문이 사방에서 소나기처럼 쏟아졌다. 박서윤 씨, 심경이 어떠십니까? 청장님, 이번 사태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죠. 정말로 위조약품 유통 혐의가 있었던 겁니까? 박정혁은 딸의 어깨를 가볍게 감싸며 기자들의 질문에 일절 응하지 않고 브리핑룸 안으로 들어섰다. 최민준 변호사가 그 뒤를 따랐다. 브리핑룸 안도 이미 기자들로 가득 차 발 디딜 틈조차 없었다. 무거운 침묵과 팽팽한 긴장감이 공간을 가득 메웠다.
단상 위에는 마이크 3개와 물병 몇 개가 놓여 있었다. 서윤은 심호흡을 한번 크게 했다. 아버지와 초의 변호사가 양옆에 섰다. 박정혁이 먼저 마이크 앞에 서서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 딸, 박서윤 약사가 어젯밤 겪었던 부당한 일에 대해 직접 소명하고 저희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모든 카메라와 시선이 서윤에게로 집중되었다. 서윤은 천천히 마이크 앞으로 걸어 나갔다. 수많은 눈동자 앞에서 다리가 떨리는 것 같았지만 그녀는 허리를 꼿꼿이 펴고 정면을 응시했다. 이제 진실을 말할 시간이었다. 수많은 카메라 렌즈가 일제히 박서윤을 향했다.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그녀는 천천히 마이크의 입을 가져갔다. 첫 마디는 살짝 떨리는 듯했지만 이내 또렷하고 단단한 음성이 브리핑룸을 가득 채웠다. 저는 은혜 약국 약사 박서윤입니다. 어젯밤 저는 제 일터인 약국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을 겪었습니다. 그녀는 어젯밤의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감정을 최대한 배제하고 사실에 입각하여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약국 마감 후에 정적 갑작스러운 경찰의 방문. 위압적인 태도로 영장 없이 수색을 요구하던 강민철 경사의 모습. 그리고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자 순식간에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수갑이 채워졌던 순간까지. 그녀의 목소리는 때때로 격앙된 감정을 누르듯 가늘게 떨렸지만 내용은 명확하고 논리정연했다. 저는 지난 수십 년간 저희 가족이 그래왔던 것처럼 지역사회의 건강을 위해 봉사한다는 자부심으로 약사로서의 직분을 성실히 수행해왔습니다. 은혜 약국은 단 한 번도 불법적인 일에 연루된 적이 없으며 모든 약품은 정부의 규제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어젯밤 저는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에 경찰의 정당한 절차에 협조하겠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제가 요구한 것은 단 하나, 적법한 절차를 지켜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다. 기자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모욕적인 언사와 물리적인 강압, 그리고 대중 앞에서의 공개적인 망신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중범죄자라도 되는 것처럼 수갑을 찬 채 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대한민국 경찰이 시민을 대하는 방식입니까? 익명의 제보 하나만으로 한 개인의 명예와 인권을 이렇게 쉽게 짓밟아도 되는 것입니까? 서윤의 목소리가 점차 힘을 얻어갔다. 그녀의 눈빛은 슬픔과 분노를 넘어선 어떤 결연함으로 빛나고 있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제 개인의 억울함만을 호소하기 위해 선 것이 아닙니다. 이번 사건은 저 박서윤 개인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공권력이 어떻게 남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평범한 시민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건의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저와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사회적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브리핑룸 안은 잠시 정적이 흘렀다. 곧이어 기자들의 질문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기 시작했다. 박서윤 씨, 이번 사건이 특정인에 의한 표적 수사라고 생각하십니까? 강민철 경사와 개인적인 원한 관계는 없었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하실 계획이신가요? 질문이 쏟아지는 가운데 최민준 변호사가 자연스럽게 마이크를 넘겨받았다. 법적 조치에 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금일 중으로 강민철 경사 외 관련 경찰관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불법 체포 및 감금,
그리고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정식으로 고소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준비 중입니다. 확보된 증거와 목격자 진술을 통해 경찰의 명백한 위법 행위를 입증할 것입니다. 최 변호사의 단호하고 명료한 답변에 기자들의 손놀림이 더욱 바빠졌다. 이때 한 기자가 박정혁 청장을 향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청장님, 따님의 사건이기는 하지만 서울경찰청의 수장으로서 이번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의 공신력 추락에 대한 우려도 큰데요. 박정혁은 무거운 표정으로 마이크 앞에 섰다. 먼저 제 딸이 겪은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서울경찰청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한 점 의혹도 없이 철저하고 공정하게 내부 감찰을 진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만약 수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나 직무태만이 발견된다면 지위구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직 내부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모든 경찰관이 시민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존중하며 법 절차를 준수하도록 교육과 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그의 답변은 개인적인 감정을 배제한 채 공직자로서의 책임감과 원칙을 강조하는 내용이었다. 아버지로서의 아픔과 경찰 총수로서의 고뇌가 동시에 느껴졌다. 기자회견은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서야 끝이 났다. 서윤은 아버지, 그리고 최 변호사와 함께 브리핑룸을 나섰다. 쏟아지는 카메라 플래시와 질문 공세는 여전했지만 기자회견 전과는 달리 그녀의 발걸음은 한결 가볍고 단단해 보였다. 어려운 첫발을 내디뎠다는 안도감과 함께 이제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된다는 비장함이 교차했다. 아니나 다를까. 기자회견이 끝나기가 무섭게 인터넷과 방송 뉴스는 박서윤 약사 기자회견 소식으로 도배되기 시작했다. 경찰청장 딸의 눈물, 어린 호소. 경찰 직권남용 정면 비판. 변호인단. 관련 경찰 전원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박정혁 청장. 대국민 사과 및 철저 수사 약속 등의 헤드라인들이 실시간으로 속보 경쟁을 벌였다. 여론은 더욱 들끓기 시작했고 사건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사회적 이슈로 번져나가고 있었다. 채 올라타자 긴장이 풀리면서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지만 서윤은 오히려 정신이 맑아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를 냈고 세상의 진실을 알리기 위한 첫 번째 포탄을 쏘아 올린 것이다. 이제 폭풍 속으로 걸어 들어갈 차례였다. 박서윤의 기자회견은 그야말로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다. 그녀가 담담하지만 강한 어조로 밝힌 진실은 전 국민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 김민준 학생이 올린 영상은 이제 박서윤 약사 증거 영상이라는 이름으로 각종 포털 사이트와 뉴스 채널에 무한 반복 재생되었고 기자회견 영상과 교차 편집되어 그날의 부당함을 더욱 생생하게 고발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는 그야말로 용광로처럼 들끓었다. 강민철 경찰 파면하라. 힘내요 박서윤 약사님. 경찰개혁 시작하자와 같은 해시태그가 실시간 트렌드를 장악했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민철 경사의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청원이 순식간에 수십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각계각층의 유명 인사들과 시민단체들도 연이어 성명을 발표하며 박서윤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경찰의 각성을 촉구했다. 은혜 약국 앞은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이 무거운 몸을 이끌고 약국 문을 열었을 때 약국 문 앞과 주변에는 시민들이 놓고 간 꽃다발과 응원 메시지가 적힌 포스트잇으로 가득했다. 약사님,
저희가 함께합니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서윤은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약국 안으로 들어서는 단골 손님들은 평소보다 더 따뜻한 눈빛으로 그녀를 격려했고, 일부러 찾아와 약을 사지 않더라도 응원의 말을 건네고 가는 사람들도 많았다. 이것은 그녀에게 큰 힘이 되었다. 공식적인 반응도 빠르게 이어졌다. 바로 다음 날 오전, 서울지방경찰청은 공식 브리핑을 통해 박서윤 약사 사건에 대한 내부 감찰에 착수했으며, 철저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한 점 의혹 없이 진실을 규명하겠다 고 밝혔다. 또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 고 덧붙였다. 그리고 논란의 중심에 선 강민철 경사에 대해서는 즉시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고 발표했다. 박정혁 청장의 약속과 들끓는 여론에 대한 경찰 조직의 첫 번째 응답이었다. 내부 감찰팀은 신속하게 움직였다. 그들은 곧바로 마포경찰서에 파견되어 기자회견에서 박정혁 청장이 지시한 대로 사건 당일의 모든 CCTV 기록, 교신 기록, 서류 등을 확보하기 시작했다. 특히 강민철 경사와 함께 출동했던 김수현 순경에 대한 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김순경은 감찰팀의 날카로운 질문 앞에서 극도의 심리적 압박감을 느꼈다. 한쪽에서는 조직의 선배인 강 경사의 무언의 압력이, 다른 한쪽에서는 양심의 가책과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정의감이 그를 괴롭혔다. 그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번민했다. 강민철 경사는 그야말로 궁지에 몰렸다. 대기발령 상태로 출근도 하지 못한 채 집에서 칩거했지만 연일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비난과 매스컴의 집중포화에 미칠 지경이었다. 그는 자신이 이렇게까지 궁지에 몰릴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일이 이 지경이 된 것은 모두 박서윤과 그녀의 청장 애비 탓이라고 생각하며 분노했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다. 그는 과거 자신과 연을 맺었던 인맥들을 통해 어떻게든 이 위기를 빠져나가려 했지만 여론이 너무나 악화된 탓에 누구도 선뜻 그를 도우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와의 관계가 드러날까 전전긍긍하는 분위기였다. 서윤은 일상으로 돌아가려 애썼지만 이전과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약국을 오가는 길에도 기자들이 따라붙거나 카메라를 들이대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그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응하려 했지만 사생활이 송두리째 노출되는 듯한 불안감은 어쩔 수 없었다. 밤에는 악몽에 시달리기도 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아버지 박정혁의 든든한 지지와 이웃들의 따뜻한 격려는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박정혁은 딸을 최대한 보호하려 애쓰면서도 진행 상황을 꼼꼼하게 공유해 주었다. 그는 딸에게 이 싸움은 길고 지루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지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용기를 주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저항도 만만치 않았다. 익명의 전화로 협박성 메시지가 전달되거나 서윤의 약국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의심스러운 인물들이 목격되기도 했다. 박정혁은 즉시 딸의 신변 보호 조치를 강화했지만 그들의 싸움이 단순한 진실 규명을 넘어선 거대한 세력과의 힘겨루기가 될 수도 있음을 직감했다. 한편 최민준 변호사는 약속대로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진행했다. 그는 강민철 경사와 당시 지휘 책임을 소홀히 한 마포경찰서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불법체 포감금,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정식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서윤의 진술, 목격자들의 증언,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가 된 현장 동영상 등이 첨부되었다. 언론은 고소장 접수 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검찰의 수사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갔다.
서윤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 이 부당한 시스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끝까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약국 계산대 너머로 보이는 거리 풍경은 여느 때와 다름없었지만 그 풍경을 바라보는 서윤의 눈빛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그곳에는 더 이상 평범한 약사 박서윤이 아닌 불의에 맞서는 강인한 투사의 의지가 담겨 있었다. 박서윤의 고소장이 접수되자 검찰의 움직임은 예상보다 신속했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인 만큼 담당 검사는 지체 없이 수사에 착수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서윤은 변호인 최민준과 함께 검찰청에 출석하여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검찰청 조사실은 경찰서와는 또 다른 무게감으로 그녀를 짓눌렀지만 서윤은 이미 여러 번 반복했던 그날의 기억을 다시 한번 침착하고 상세하게 진술했다. 그녀의 일관되고 당당한 태도는 담당 검색에도 깊은 인상을 남겼다. 최민준 변호사는 조사 과정 내내 서윤의 곁을 지키며 법률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없도록 조력했다. 같은 시각 경찰 내부 감찰도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었다. 감찰팀은 마포경찰서 내 관련자들을 줄줄이 소환하여 조사했다. 특히 사건 당일 현장에 있었던 김수현 순경은 여러 차례 감찰 조사를 받아야 했다. 그의 진술은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기에 감찰팀은 그를 집중적으로 압박했다. 김수현 순경은 매일 밤 양심의 가책과 조직 내에서의 현실적인 고민 사이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강민철 경사의 명백한 잘못을 알고 있었지만 선배 경찰관이자 한때는 자신이 따르던 상사였던 그를 고발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만약 자신이 진실을 밝힌다면 조직 내에서 배신자로 낙인 찍힐 수도 있다는 두려움도 있었다. 하지만 박서윤 약사가 기자회견에서 용기 있게 진실을 외치던 모습, 그리고 수갑을 찬 채 끌려가면서도 당당함을 잃지 않으려 애쓰던 그녀의 눈빛이 자꾸만 떠올라 그를 괴롭혔다. 그러던 어느 날 김순경은 익명의 편지 한 통을 받았다. 편지에는 짧지만 강렬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젊은 경찰관이여, 당신의 양심이 곧 대한민국의 정의입니다. 용기를 내주십시오. 편지에는 어떤 서명도 없었지만 김순경은 그 편지가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 짐작할 수 있었다. 어쩌면 박정혁 청장이 보낸 무언의 격려일지도 몰랐다. 그는 편지를 몇 번이고 읽으며 깊은 고민에 빠졌다. 한편 강민철 경사는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대기 발령 상태에서 외부와의 접촉도 거의 끊긴 채 그는 초조함과 분노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언론에서는 연일 그의 과거 행적까지 파헤치며 의혹을 제기했고 경찰 내부에서도 그를 비호하는 목소리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믿었던 동료들마저 등을 돌리는 상황에 그는 극도의 배신감을 느꼈다. 특히 김수현 순경이 감찰 조사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수도 있다는 소문은 그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는 몇 번이고 김순경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김순경은 그의 전화를 피했다. 검찰과 경찰 감찰팀은 동시에 익명의 제보의 출처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단순한 시민의 제보라고 하기에는 그 내용이 너무나 구체적이었고 타이밍 또한 절묘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박서윤 약사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허위 제보를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만약 그렇다면 그 배후에는 누가 있는 것인가? 강민철 경사의 단독 범행인가? 아니면 그에게 원한을 품은 제3자의 소행인가? 혹은 더 큰 조직적인 음모가 숨겨져 있는 것인가? 수사는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이 모든 소용돌이 속에서도 박서윤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 은혜 약국은 이제 단순한 약국을 넘어 그녀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사람들의 작은 사랑방이자 희망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약을 조제하고 손님들을 맞이하는 틈틈이 최민준 변호사와 사건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박정혁 청장은 딸이 흔들리지 않도록 뒤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면서도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으려 신중을 기했다. 그는 딸에게 정의는 때로 더디게 올지라도 반드시 온다는 믿음을 심어주려 노력했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전환점이 찾아왔다. 며칠간의 깊은 고민 끝에 김수현 순경이 마침내 중대한 결심을 한 것이다. 그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감찰팀과 검찰에 자진 출석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을 숨김없이 털어놓기로 했다. 그의 손에는 사건 당일 자신도 모르게 녹음 기능이 켜져 있던 휴대용 녹음기가 들려 있었다. 그 안에는 강민철 경사가 박서윤 약사를 체포하기 전부터 이미 그녀를 범죄자로 단정짓고 모욕적인 발언을 했던 내용과 자신의 소극적인 만류를 묵살했던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김순경은 조사실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진술을 시작했다. 저는 더 이상 양심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날 강민철 경사님의 행동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박소윤 약사님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수현 순경의 용기 있는 고백과 그가 제출한 녹취 파일은 그야말로 핵폭탄급 파장을 몰고 왔다. 녹취록에는 강민철 경사가 박서윤 약사를 체포하기 이전부터 이미 그녀를 범죄자로 단정하고 본때를 보여주겠다거나 저런 것들은 한번 꺾어놔야 한다는 등의 모욕적이고 위협적인 발언을 한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또한 김순경이 영장도 없이 이렇게 하는 건 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라며 소극적으로나마 이의를 제기하자 시끄럽고 시키는 대로 해. 책임은 내가 진다며 윽박지르는 목소리까지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이 증거는 경찰 내부 감찰팀과 검찰 양쪽 모두에게 결정적인 물증으로 작용했다. 박서윤의 진술이 한치의 거짓도 없는 사실이었음을 완벽하게 뒷받침하는 동시에 강민철 경사의 행위가 단순한 직무과실을 넘어선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보복성 표적 수사였을 가능성까지 시사했기 때문이다. 강 경사가 주장했던 정당한 공무집행이라는 변명은 이제 설득력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강민철 경사는 그야말로 패닉 상태에 빠졌다. 그는 김수현 순경의 배신에 치를 떨며 분노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그는 어떻게든 녹취 파일의 증거 능력을 폄하하려 애썼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녹음된 것이라거나 악의적으로 편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려 했지만 이미 디지털 포렌식 팀에서 원본 파일에 대한 검증을 마친 상태였다. 그의 발버둥은 처절했지만 이미 기울어진 전세를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경찰 수뇌부 역시 발칵 뒤집혔다. 일선 경찰관의 충격적인 내부 고발과 명백한 증거 앞에서 더 이상 좌고우면할 수 없었다. 박정혁 청장의 지시가 아니더라도 이 정도의 물증이 나온 이상 강민철 경사에 대한 강력한 징계는 불가피했다. 경찰청은 즉시 강민철 경사에 대한 직위 해제를 결정하고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파면을 포함한 최고 수위의 징계를 내릴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사실상 경찰 조직이 강민철에게 등을 돌렸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박서윤과 박정혁 청장은 이 소식을 최민준 변호사를 통해 전해 들었다. 서윤은 자신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오랜 시간 자신을 짓눌렀던 무거운 돌덩이 하나가 겨우 내려간 듯한 기분이었다. 물론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지만
진실이 마침내 그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다. 박정혁은 딸의 손을 잡으며 김수현, 순경의 용기가 큰 일을 했다. 정의는 때로 이렇게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의 손길을 보내기도 한다며 그의 결단을 높이 평가했다. 김수현, 순경의 내부 고발과 녹취 파일의 내용은 곧 언론에도 알려졌다. 예상대로 여론은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용감한 내부 고발자 김순경, 정의의 편에 서다. 강민철 경사 녹취록 공개. 충격적인 경찰의 민낯과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고 강민철 경사에 대한 비난 여론은 극에 달했다. 일부 시민들은 김수현, 순경을 응원하며 그의 신변 보호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 새로운 증거는 최민준 변호사의 법적 대응에도 날개를 달아주었다. 그는 이 녹취 파일은 강민철 경사의 위법 행위를 입증하는 스모킹건이라며 검찰은 이를 근거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강 경사를 즉각 기소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민사소송에서도 훨씬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되었다. 한편 익명의 제보에 대한 수사도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궁지에 몰린 강민철 경사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마침내 제보의 출처에 대해 입을 열기 시작했다. 그의 진술은 아직 전모를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단순한 시민의 제보가 아니었음을 암시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어쩌면 이 사건 뒤에는 그가 과거에 원한을 샀던 인물이나 혹은 박서윤이나 그녀의 가족에게 악감정을 품은 누군가의 사주가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추측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왔다. 수사팀은 이 새로운 단서를 통해 사건의 또 다른 이면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서윤은 약국 한켠에 마련된 작은 상담실에서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햇살이 따스하게 약국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김수현, 순경의 용기 있는 선택이 아니었다면 어쩌면 진실은 더 오랜 시간 어둠 속에 묻혀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직접 감사를 표할 수는 없었지만 마음속으로나마 그의 용기에 깊은 존경과 고마움을 전했다. 이제 거짓의 성벽은 무너지기 시작했고 정의의 빛이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오고 있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었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이전보다 훨씬 더 가볍고 확신에 차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김수현, 순경의 결정적 증언과 녹취 파일이라는 스모킹건이 확보되자 검찰의 수사는 급물살을 탔다. 담당 검사는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 신속하게 강민철 경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고 한때 위세등등했던 강민철은 결국 차가운 구치소에 수감되는 신세가 되었다. 그리고 며칠 후 검찰은 강민철 경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불법 체포감금, 독직폭행,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그리고 명예훼손 등 총 5가지 혐의로 정식 기소했다. 이는 경찰관 개인 비리 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무거운 죄목들이었다. 강민철의 기소는 박서윤에게 첫 번째 승리의 소식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다. 아직 익명의 제보라는 가장 큰 의문점이 남아있었기 때문이었다. 강민철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궁지에 몰리자 마침내 그 제보의 실체에 대해 조금씩 입을 열기 시작했다. 그의 진술에 따르면 그 익명의 제보는 사실 한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부터 흘러나온 것이었다. 그 영업사원은 평소 은혜 약국이 자신들의 리베이트 제안을 여러 차례 거절하고 원칙대로 거래하는 것에 앙심을 품고 있었고 마침 과거 자신에게 약간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던 강민철에게 접근하여 은혜 약국이 불법적인 일을 하는 것 같다 는 식으로 허위 정보를 흘렸다는 것이었다. 강민철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평소 박서윤의 당당한 태도가 눈에 거슬렸던 데다
이 기회에 실적을 한번 올려보려는 욕심과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제공할 떡고물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져 무리한 수사를 감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실이 밝혀지자 서윤은 허탈감을 넘어 깊은 분노를 느꼈다. 한 사람의 악의적인 거짓말과 또 다른 한 사람의 탐욕과 오만이 결합하여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는 사실에 치가 떨렸다. 하지만 동시에 이로써 모든 진실이 밝혀졌다는 안도감도 들었다. 이제 더 이상 숨겨진 배후나 거대한 음모는 없었다. 추악한 개인들의 이기심이 빚어낸 한편의 저열한 드라마였을 뿐이다. 강민철에 대한 검찰 기소와 익명의 제보의 진실이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자 경찰청 징계위원회도 신속하게 소집되었다. 징계위원회는 만장일치로 강민철에 대한 파면을 의결했다. 파면은 공무원에게 내려질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징계로 그는 앞으로 공직에 임용될 수 있는 자격조차 박탈당하게 되었다. 한때 기세등등했던 경찰 간부의 초라한 몰락이었다. 이 소식은 그동안 마음 졸이며 사태를 지켜보던 많은 시민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선사했다. 박서윤은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한층 더 성숙해졌다. 그녀는 더 이상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 사회의 부조리를 목격했고 이에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연대의 중요성과 진실의 힘을 깨달았다. 은혜 약국은 여전히 그녀의 소중한 일터였지만 이제는 그 의미가 조금 달라져 있었다. 약국을 찾는 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지지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어쩌면 자신과 같이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 작은 목소리라도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었다. 한편 용기 있는 내부 고발자였던 김수현 순경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는 감찰 조사와 검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한 점, 그리고 진실을 밝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점 등이 참작되어 비교적 가벼운 징계를 받았다. 정직 1개월. 물론 그 역시 조직 내에서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아야 했고 한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지만 그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일을 계기로 진정한 경찰의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었다고 했다. 박서윤은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그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었다. 시간이 흘러 강민철에 대한 법원의 첫 재판이 열렸다. 법정에는 많은 시민과 기자들이 몰려들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박서윤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날의 일을 다시 한번 담담하게 증언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분노보다는 진실을 향한 확신과 앞으로 나아가려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재판은 몇 차례 더 이어졌고 마침내 최종 선고일이 다가왔다. 재판부는 강민철에게 직권남용, 불법체 포감금 등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정 최고형은 아니었지만 현직 경찰관이 시민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에 대해 실형이 선고된 것은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졌다. 그는 법정에서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 후 서윤은 아버지와 함께 조용한 저녁 식사를 했다. 박정혁은 딸에게 정말 고생 많았다. 내 덕분에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정의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라며 따뜻하게 격려했다. 서윤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긴 터널을 빠져나온 듯한 기분이었다. 그날 밤 서윤은 오랜만에 약국 문을 닫고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거리는 여전히 분주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놀랍도록 평온했다.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었고 그날의 기억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이제는 그 기억에 짓눌리지 않을 자신이 있었다. 그녀는 이 경험을 통해 더 강해졌고
세상을 보는 눈도 더욱 깊어졌다. 은혜 약국에 넣은 사인이 따뜻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 빛처럼 서윤은 자신의 자리에서 또 다른 희망을 만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싸움은 끝났지만 그녀의 새로운 시작은 이제 막 문을 열고 있었다. 어쩌면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몰랐다. 정의는 때로 더디지만 결국에는 가장 밝은 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처럼